예, 이제 계속해서 오늘 마지막 내용의 강의인데요. 핸드릭 반 리센의 학문과 신앙의 통합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의 학문관 먼저 읽었고요. 그 다음에 철학관 읽었죠. 자, 이 학문과 철학에 대한 관점과 더불어서 이제 신앙관도 보아야 되겠는데, 이 학문과 신앙을 동시에 본다면 그도 마찬가지로 학문의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이념 자체가 어떤 신앙적인 기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신앙은 각 학자들의 신앙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세계관이고 시대정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신앙이 학문 전체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전에 추방이라는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아마 잘 봤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반 리센은 올바른 대학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대학은 학문을 연마하는 곳이다. 두 번째로, 이 연마하는 훈련은 공동체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대학의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죠. 세 번째로, 훈련하는 대상은 학생들이다.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탐구와 리서치는 이런 훈련을 지원하고 추진하기 위함이다. 물론 이것은 주로 이제 교수들이 하겠지만 학생들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농대는 특별히 이런 공동체성을 강조하죠. 학생들의 지성을 훈련시키는 목적은 학문의 도구들을 마스터할 현명한 교양인을 배출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현명한 교양인을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a wise man or woman of culture라고 하고 있어요. 아주 지혜로운 그리고 수준이 있는 성숙한 남녀를 배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를 위해서 학문에 대한 접근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보편적이라는 것은 모든 학문은 다 논리적이어야 되겠죠. 논리에 맞지 않으면 학문이 될 수가 없겠죠. 특수하다는 것은 한 양상에 집중하기 때문에, 법학은 법적인 양상, 경제학은 경제적인 양상, 생명과학은 생물학적인 양상. 자, 이렇게 한 특수성과 동시에 학문이라고 하는 보편성이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학의 외적인 목적은 전문 직업을 위한 훈련과 함께 사회에서 일반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훈련을 쌓는 것이다. 직업을 위해서 내가 미리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학에서의 학업은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도요벨트에 대해서도 설명했죠. 대학과 학부 개 교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것은 동시에 학생들도 학문을 할 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해요. 학점 잘 따서 좋은 성적으로 좋은 직장을 얻는 거기에 방향성이 있는지, 아니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소명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지, 자, 이것은 전혀 다른 방향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대학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대학의 역사에 대해서 말할 때 대학의 기원과 대학의 주권과 대학의 세속화, 대학의 배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쭉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학이 타락했을 때 어떻게 개혁했는가를 네덜란드의 라이든 대학교를 가지고 설명할 거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암스테르담의 자유대학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것은 물론 아브라함 카이퍼가 세웠다는 것 전에 설명했죠. 자, 대학은 원래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중세 시대의 교회의 감독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교회의 어떤 교육적인 기능, 그리고 수도원의 어떤 교육적인 기능들이 독립되어 나오면서 대학이 됐죠. 그래서 언제나 신학이 중요했고, 또 법학이 중요했고, 그 다음에 의학이 중요했던 것을 보게 돼요. 자, 그 세 가지 학문이 먼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다른 학문들이 나왔는데 그 대학의 주권은 대학이 이제 교회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정부로부터도 독립하게 되는 것. 우리가 아브라함 카이퍼 할 때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이 독립된 다음부터는 이 세속화의 길을 걷게 돼요. 자, 그것은 왜 그럴까? 여기 보면은 교회와 국가 다음으로 나타난 제3의 독립기관이었어요. 현실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으로 학문과 탐구를 통해 교회로부터 독립하여서 올바른 지식을 얻고자 하는 대학의 등장은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 의미의 세속화다. 반리스는 그렇게 불러요. 그것은 바로 대학이 교회나 국가로부터 독립했다는 의미예요. 그게 뭐 나쁘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도이벨트가 중세의 종교적인 근본 동인이라고 말했던 자연과 은총, 이것은 자연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말하는 것이고 은총은 어거스틴의 신학을 말하는 건데 그 자연적인 학문과 신학적인 초자연적인 은총의 그 학문, 그리고 교황과 황제, 교회와 국가, 이 이원법적 구도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즉 이 세상을 은총의 영역과 자연 영역으로 나누고 교회는 전자, 국가와 대학은 후자에 관여한다고 분리시키는 것이 대학의 세속화가 시작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합대학들이 이제 중세부터 시작이 돼요.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 프랑스의 파리 대학, 독일의 뭐 쾰른 대학, 또 영국의 케임브리지 옥스포드, 네덜란드의 라이든 대학, 대부분의 이런 대학들이 이제 중세 시대에 시작이 되는데 중세 후반에 결국은 근대에 들어오면서 대부분이 처음에는 신학을 강조하다가 점점 다른 학문들이 중심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세계는 자연법이 자율적으로 지배하고 인간의 이성이 주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나 계시가 들어갈 영역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타락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속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과 은총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독립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대학이 이러한 자율성을 갖게 된 것은 결국 학문의 세속화를 낳게 되고 이것이 바로 현대 대학의 위기라고 반리세는 진단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앙을 거부하고 신앙을 배척해 버리게 되면 마치 뿌리가 잘린 나무와 같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학은 점점 더 영향력이 증가하게 돼요. 19세기에는 교회의 간섭에서 완전히 독립해서 지성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현대 문명의 발전에 결정적으로 공헌하게 됩니다. 가령 과학이나 기술을 통해서 19세기, 20세기에 인류가 아주 놀라운 발전을 하게 돼요. 근데 거기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인간의 복지 증진,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했어요. 하지만 반대로 보면 프랑스 혁명처럼 신앙을 부정하고 교회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억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히려 더 적대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그 결과 현대대학은 무신론과 허무주의의 산실이 되고 또 그 희생물이 됩니다. 거기에 교수들이나 학생들이 다 이러한 잘못된 세계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권력이 되어버렸어요. 문명화된 인간의 개인적인 권력에 이 대학이 완전히 놀아나게 되어버렸고 이용당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반리세는 대학의 변질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대학이 어떻게 변질되었나 봅시다.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의 뷰로크라시, 조직으로 대체됩니다. 학문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이 아주 전문화된
세부 영역으로 다 나누어져 버리죠. 그래서 좀 더 포괄적인 관점이 없어져 버렸어요. 학문의 자유로운 특성이 실용적이거나 지식이나 정보를 주입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어떤 인격을 키운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용주의적 교육이 대세가 되죠. 존 두이 같은 사람, 미국의 유명한 교육학자였죠.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학의 퇴보는 사회 발전뿐만 아니라 서구 문명도 영적으로 결국은 쇠퇴하게 만들어서 1, 2차 세계대전과 같은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사회의 상호 의존성을 고려할지라도 그 변화는 주로 현대사회의 발전을 주도하는 영적 상태에 의존한다는 것을 바로 이러한 현상이 반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에 미치는 신앙의 반드시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형성하는 리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지성인들이 사회의 리더였어요. 그것이 결국은 20세기에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기독교 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암스테르담에 자유대학을 세우게 됩니다. 그 기초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 세계관이고 그 대학의 전제도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고 학문과 신앙은 불가분리적으로 통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러한 기독교적인 학문과는 그렇지 않은 세속화된 학문관과는 영적인 대립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또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대학의 기초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자, 대학의 기초는 출발점이고 학문의 동기를 부여하는 동시에 그 방향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즉 대학의 기초란 개별 학문 및 전체 학문의 성격과 의미를 규정하는 원리들이고 가르침과 배움이고 더 나아가서 문화와 지혜의 내용까지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대학을 잘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한동대학에서 쉽게 공부하는 것 같지만 이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새로운 기독교 대학을 세운다는 것 참 힘든 것입니다. 한동대학이 그래도 지금까지 25년간 그래도 기독교 대학으로 열심히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도 참 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력과 또 학생들의 자발적인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기독교 대학의 기초는 무엇인가? 원칙적으로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동대에서 체프를 빼버리면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신앙이 핵심이 되지 않으면 일반 대학과 똑같아 버리게 되겠죠. 그 기독교 대학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교직원과 학생들이 사랑으로 하나 된 유기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동대가 가장 잘하는 소위 팀 제도, RC 제도 이런 것들은 다른 대학이 사실은 모방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이런 분명한 기초가 있기 때문에 한동대학을 기독교 대학이라고 그래도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진정한 기독교적인 대학의 전제로는 자유인데 이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그분에게 온전히 헌신함으로 인간의 자율성, 내 멋대로 하는 이 우상으로부터 자유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유대학도 그런 자유이지. 여러분 벨기움의 브뤼셀, 벨기움의 그 수도인 브뤼셀에 가면 거기도 자유대학교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암스테르담에 있는 자유대학교와 정반대예요. 거기는 완전히 인간 중심의 대학입니다. 거기 가면은 여러분 잘 아는 소위 프리메이슨의 센터가 브뤼셀의 자유대학교. 놀라운 거는요. 그 브뤼셀에 가면은 왕궁이 있어요. 왕궁. 브뤼셀도 왕이 있어요. 그 왕궁 앞에 큰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근데 그 공원을 위에서 바라보면은 그 프리메이슨의 여러분 삼각
콤파스 알죠? 삼각 콤파스 형태로 공원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 보면 참 놀라울 정도죠. 그래서 브뤼셀에 아직도 그 프리메이슨들이 상당히 많이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자유는 우리로 하여금 창조의 종교적 의미에 대해 응답할 수 있게 해주고 학문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학업의 올바른 관점을 제공하고 신앙과 학문이 대학과 함께 진정한 위치를 차지하는 동시에 창조신앙과 그 세계관과 통합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영적인 대립, 이것은 내가 카이퍼 이야기할 때도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간에 화해할 수 없어요. 처음에 내가 디보션 할 때도 그런 이야기 했죠.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 화해할 수가 없어요. 화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리세는 카이퍼에 동의하면서 기독교 대학과 인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대학 간에는 이런 영적인 근본적인 대립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빛과 어둠이 동시에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동시에 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반대로 다른 두 종류의 영적인 대립도 언급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그는 제2의 대립이라고 불러요. 자, 그것은 제1의 대립과는 조금 상대적이고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톨러런트, 관용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세상을 향하는 마음에 대립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반리세는 제3의 대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1의 대립은 원리적인 대립이고 제2의 대립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어떤 의견의 다양성을 말하고 제3의 대립은 내 안에 있는 어떤 특별한 영적인 갈등을 말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칠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소명과 온전한 순종이 제일 중요해요. 따라서 기독교 대학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각 그리스도인의 마음 중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동대에 와서 그런 올바른 자세와 올바른 노력을 할 때 한동대는 기독교 대학으로 계속 갈 것이고 교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의 천국을 향한 순례자라고 그는 말합니다. 학문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그 좁은 길을 묵묵히 가야만 한다.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종말론적 긴장관계, 늘 깨어서 조심하고 학문 활동에 진지하게 임할 때 기독교 대학은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학문의 노력도, 학문하는 것도 하나의 응답이라는 거죠.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만이 lawgiver, 법의 제정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학문의 제사장으로서 학문 활동이 곧 우리의 콜링이고 그 콜링은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대한 하나의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응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올바른 학문 활동도 하나의 신앙적 증거이고 세상을 향한 선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응답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으로 나타나야 하고요. 학문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타락하고 세속화된 문화를 새롭게 바꾸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독교적인 학문이고 기독교 대학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